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누나와 남동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 사저를 다시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집안에 진열된 두 사람의 국립현충원 산책 사진을 보고 누가 누나와 남동생 같다고 하더라라고 말했고 박 전 대통령은 웃음으로 화답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환자가 약을 먹어야입니다. 통합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뇨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어제는 지난 대선에서 여권과 결별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이 위원장이 처방을 잘했는데 환자가 약을 먹어야 한다며 여권 지도부를 겨냥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탄핵으로 반전입니다. 정부 여당의 총선용 정책 주도권을 뺏긴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한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총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탄핵 중독으로 금단 현상이라도 생겼냐고 비판했습니다. 네 번째, 벽간 대전입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가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사실상 공개 설전을 벌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안 의원이 이뇨한 위원장을 상대로 한 이 전 대표의 이 영어 발언을 비판하자 바로 옆방에 있던 이 전 대표가 안철수 씨 조용히 하라고 여러 차례 소리쳤습니다. 다음 키워드 초과 삼관 태운다입니다. 대학 기숙사, 고시원, 찜질방 등 전국 곳곳에 빈대가 출몰하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자 지자체들의 빈대 박멸에 나섰습니다. 정부도 빈대대책본부 총괄을 총리실로 격상하고 다음 주부터 4주간 집중 방제에 들어갑니다. 다음 키워드 종이컵은 살았다입니다. 일회용품 규제 시행을 보름 앞두고 정부가 카페와 식당에서 종이컵 사용은 금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중소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해 플라스틱 빨대나 비닐봉투 사용도 한동안 단속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환경단체는 정책 후퇴라며 반발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영상부터 확인하시죠.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여러분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구에 오니 힘이 납니다. 요즘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요. 정치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강하게 들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자주 눈길을 끕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할 거고요. 또 내년 총선을 앞둔 여당을 위한 것이기도 하겠죠. 어제 대구에서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 사저를 찾은 것, 이것도 이 맥락에서 해석이 됩니다. 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6일이었죠. 그 중동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추도식장으로 달려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난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에게 조만간 찾아뵙겠다라고 했는데 12일 만에 그 약속을 지킨 겁니다. 지난달 회동 모습부터 다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겪으신 슬픔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조만간은 박 전 대통령, 지난해 윤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으로 사저를 찾아간 적이 있죠. 그때는 집 안에서 윤 대통령을 맞았었는데 이번에는 집 밖으로 마중을 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도착하자 사저 현관 계단 아래까지 내려와서 먼 길 오느라 고생하셨다면서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두 손을 맞잡고 인사한 윤 대통령이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정원이 잘 갖추어진 느낌이 듭니다라고 하니까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님께서 오신다고 해서 며칠 전에 잔디를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이발까지 한 겁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답을 했다고 합니다. 집 안에서 두 사람이 나눈 대화도 알려져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 박 전 대통령이 현관 진열 때 윤 대통령과 함께 찍힌 사진을 놓았다고 합니다. 바로 그걸 두고서 나눈 대화가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사저 현관 진열 때에는요, 박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정상회도 사진들이 전시가 돼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가운데는 지난달에 있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추모식 행사 이후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이 국립현충원 내 오솔길에서 내려오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대통령께서 좋은 사진 보내주셔서 여기에 가져다 놨다라고 하니까 윤 대통령은 사진 찍힌 두 사람의 모습을 두고 누가 누나와 남동생 같다고 얘기하더라라고 했고요. 박 전 대통령은 활짝 웃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서 1시간가량 환담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지난번 추도식에 이어서 다시 한번 박정희 전 대통령을 높이 평가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잇단 회동과 함께 이 보수 통합을 위해서 아주 적극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이다. 이런 해석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윤 대통령은 이 박 전 대통령에게 박정희 대통령 시절 이 국정 운영을 되돌아보면서 배울 점은 지금 국정에도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로 산업자원부 이 창고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 재임 시절 주재했던 수출진흥회의 자료를 찾았는데 이 대통령 사인까지 남아 있었다. 그러면서 자료를 읽어보니 재미도 있고 어떻게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는지 놀라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면서 옹고지신이라고 과거의 경험을 배워야 한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박 전 대통령은요, 어떻게 그걸 다 읽으셨느냐. 이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회의에서 애로사항을 듣고 바로 해결해 줄 수 있었던 것 같다라고 답했다고 전해집니다. 언론 보도들을 보면요. 앞에 전해드린 언급에서도 알 수 있었지만 어제 회동을 앞두고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윤석열 대통령을 많이 배려했다. 이런 느낌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평소에 밀크티를 좋아한다는 점을 알고 홍차와 우유를 내놓고 또 윤 대통령이 좋아하는 과일인 감과 배를 대접했다고 합니다. 또 윤 대통령이 입양한 반려견들 얘기나 또 수소차 산업에 관한 얘기도 나눴다고 하는데요. 대화 마무리 때는 박 전 대통령이 해외 순방 일정이 많아서 피곤이 쌓일 수 있으니까 건강관리 잘하시라 이렇게 덕담을 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번에 뵀을 때보다 얼굴이 좋아진 것 같아서 다행이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라고 화답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지난번 국립현충원 추도식에 이어서요. 이번에도 함께 정원을 산책하면서 또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합니다. 네, 두 사람은 환담을 마친 뒤에 사저 정원을 함께 산책을 했거든요. 박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한테 이 정원에 심어져 있는 여러 가지 나무와 꽃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걸 듣고서 윤 대통령이 이 젊은 시절부터 꽃과 나무에 관심이 많으셨냐라고 물었고요. 박 전 대통령은 예전에 청와대에 있을 때부터 꽃과 나무를 좋아했었다라고 말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후에 윤 대통령의 사절을 나서니까 박 전 대통령은 차를 타는 곳까지 배웅을 하려고 했는데 윤 대통령이 간곡히 사양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의 회동이 끝난 뒤에 이 사저를 찾아온 지지자들을 비롯해서 이 시민들과 만나고 또 인사하는 그런 영상도 공개가 됐습니다. 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깜짝 만남이 이뤄진 건데요. 박 전 대통령이 주민들 앞에 모습을 나타낸 건 지난 9월이었죠. 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현푼 시장을 찾은 이후 한 달여 만인데요. 박 전 대통령은요, 이 50여 명의 주민 지지자들과 일일이 웃는 얼굴로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대통령님. 여기도 앉으세요. 보시면 좀 일종의 팬미팅처럼 분위기가 뜨거운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날 이 깜짝 만남은 윤 대통령이 회담을 마치고 사저를 떠난 뒤에 박 전 대통령이 이 집 앞에 모여있던 지지자들에게 직접 인사를 하겠다며 이 만남을 자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어제 저희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박 전 대통령을 찾아가기 전에 이 대표적인 전통시장이라고 합니다. 이 칠성시장을 찾아서 상인들 격려하고 민생 행보 이어갔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어제 서문시장과 함께 대구의 양대 전통시장으로 꼽히는 칠성시장을 취임 후에 처음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나리를 직접 구매하면서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또 어릴 때 좋아했다는 과자를 구입하기도 했고요. 또 시장 상인들과 함께 소곰탕, 또 대구식 생고기를 칭하는 뭉티기로 식사를 함께하면서
지역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응원하고 또 격려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거 수지가 미나리구나 이거. 예, 요 미나리입니다. 요 청도 미나리. 아이고 이게 그러네. 예, 요 한지 미나리네. 예. 우리 옛날에 그 대구 근무할 때 이 한지 미나리 먹으러 거기까지 갔다니까. 이거 좀 사가지고 저녁에 좀 먹지. 응?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비가 오는 김에 여기 좀. 여러분들 뵈니까 저도 아주 힘이 나고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는 각오가 생깁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요, 어제 남편과 별도의 이 지방 일정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찾은 지역이 특별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센인들의 한이 서려 있는 전남 고흥의 소록도를 혼자서 찾은 건데요. 소록도는 과거 한센인이 강제로 격리 수용된 정말 아픈 역사가 있고요. 지금까지도 쉽게 가기 힘든 곳이어서인지 이 보수 정권의 대통령 부인들은 잘 찾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특히 이 소록도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 어머니 고 유경수 여사와도 인연이 깊은 곳으로 유명하기도 한데요. 윤 여사는 생전에 소록도의 한센인들한테 이 깊은 관심을 뒀고요. 이 소록도 병원에 병실과 진료실 등을 갖춘 양지회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기도 했었거든요. 뭐 이런 맥락에서 이 김건희 여사 이번 방문은 약자와의 동행에 비중을 두겠다라는 메시지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국립 소록도 병원에서 이 한센인 환자 등을 만나 위로하기도 했고요. 의료진들한테는 병원 방문에 앞서서 좀 직접 만든 유자청을 전달하면서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곧 또 정상외교 일정에 들어갑니다. 한영, 그러니까 한국과 영국 수교 140주년을 맞아서 찰스 3세 국왕의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하는 겁니다. 관련해서 찰스 국왕이 현지 시각으로 어제 이 왕위에 오른 뒤에 처음으로 가진 의회의 이른바 킹스 스피치에서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기대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을 해서 시선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킹스 스피치라는 게 이제 영국 국왕이 의회 개회식에서 이 정부의 주요 정책 등을 이제 발표하는 그런 연설인데요. 찰스 3세 국왕이 자신의 첫 킹스 스피치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국빈 방문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밝힌 겁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I look forward to welcoming His Excellency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Mrs. Kim Keon-hee for a state visit later this month. 말씀 전에 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만에 또 만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 방문 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아가서 대화도 나누고 차도 마시고 뭐 이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장면들이 정말 이거는 두 사람이 뭔가 화기애애하다, 이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장면들이 눈길을 끌었고 또 대화 내용도 알려졌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영국 순방을 앞두고 지금 대통령 내외가 한 분은 대구로 또 한 분은 소록도로 이제 방문을 했는데요. 특히 대구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는 정치적 함의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의 총선은 누가 뭐래도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요. 따라서 대통령으로서는 정통 보수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그리고 그 대구의 상징적 정치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어떤 그 결집, 이러한 부분을 지지자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내년 총선에 지금 대구에서 조금 아마 국민의힘으로서는 신경 쓰이는 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하에서
고위직을 지낸 인사들이 지금 무소속으로 나올 가능성이 열려 있는 데다가 이른바 친박계 인사들이죠.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든다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라든지 최경환 부총리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신당 창당의 군부를 세게 떼우고 있는 상황이고 이준석 전 대표 역시 지금 대구를 기점으로 해서 뭔가를 도모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그 암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국민의힘 소속이지만은 상당히 쓴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홍준표 시장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보수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이 대구를 좀 단단히 하겠다라는 의지가 표출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네. 이른바 대구 경북에서 대통령 지지율에 이른바 빨간불이 켜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지율이 좋지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른바 핵심 코어 지지층에게도 외면받는 국면을 타개하려는 행보로 보이는데요. 그런 타개하려는 행보로 보자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민심이 좋지 않고 이반 현상이 생긴다는 건 국정 운영의 쇄신을 바라는 목소리가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죠. 지지층들이 환호할 수 있겠지만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지지율을 정말 견인하려면 정말 이른바 고개를 돌린 핵심 지지층으로부터도 다시 한번 지지를 받으려면 대통령부터 바뀌셔야 되고 국정 운영의 쇄신 그리고 정책적인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없이 이런 여러 어떤 동선, 행보로만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혁신위를 이끌고 있는 인효한 위원장이 오늘은 당의 핵심 지지 기반, 지금 계속 저희가 말하고 있는 지역, 바로 대구를 찾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당 지도부와 아주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난 거, 이게 주목받았습니다. 앞서 홍 시장은 그러니까 자신을 상대로 한 혁신의 이른바 이 대사면 제의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었는데 반면에 또 인효한 위원장의 그 2호 혁신안 그러니까 이 당 지도부와 중진 또 이 친윤계 인사들에게 희생을 압박을 하니까 혁신이란 그런 것이다라면서 이제 호평한 적은 또 있었습니다. 또 홍 시장은 오늘 오전 이 인 위원장과의 만남 직전에도 이준석 전 대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주장과 함께 이 혁신의 요구는 모두 받아들이는 게 순리다. 고통 없이 희생 없이 혁신할 수 있겠느냐라면서 이 김기현 지도부를 겨냥한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이제 오늘 두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관심이 쏠렸는데요. 이 친윤 핵심 등에 대한 거치 압박 메시지가 다시 나올지도 주목이 됐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알려진 두 사람의 대화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홍 시장은 최근 들어서 좌우 진영 대결이 극심해지면서 정치권의 여유와 낭만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을 꺼냈고요. 인 위원장은 오늘 재미난 말씀을 드릴 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홍 시장은 또 지금 국민의힘에서 중진들의 역할이 없다. 또 이준석 전 대표의 사퇴는 당 지도부가 초래한 것이다 이러면서 이 전 대표는 당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대구를 방문해서 첫 일정으로 경북대학교에서 청년 간담회를 가진 인효한 위원장 모습 보시고요. 또 홍준표 시장과의 면담 모습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그다음 주제가 미래입니다. 미래인데 미래 안에는 청년이 있고 여러분이 있고 대통령하고 거리가 좀 가까웠다고 그 사람들이 설치는 바람에 당이 지금 위계질서가 다 깨지고 개파이 돼버렸어요.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덮보잡들이 나서서 조리돌림을 했습니까? 성상납이라는 터무니없는 좋은 글씨를 써가지고 딱지 붙이고. 다 우리가 대통령의 얼굴이고 당의 얼굴이고 그래서 그 얼굴을 우리가 책임감 있게 좀 똑바로 해야 된다. 아픈 그 처방을 내렸습니다. 지금은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술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걸 이용해 먹는 세력들이 문제가 크다는 거죠. 인효한 위원장 어제 오후의 일정도 사실 주목받았습니다. 저희도 잠시 이제 예고는 해드렸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정치적 멘토다 이렇게 말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통합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네, 인 위원장은요 어제 오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사무실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45분간 비공개로 만났고요. 인 위원장은 김 전 위원장이 이 처방은 참 잘했는데 환자가 그 약을 안 먹으면 어쩌냐, 그 약을 먹어야 한다라고 했다 이렇게 전했고요. 김 전 위원장은
따로 기자들을 만나서 국민의힘이 환자라면서 지금까지 처방은 약효가 잘 나오지 않은 것 같다. 현실성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민생 문제, 경제 문제에 많은 조언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의사이냐? 처방은 참 잘했는데 환자가 그 약을 안 먹으면 어떡할 거냐? 그 약을 먹어야 된다. 실제로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 좋은 말씀이에요. 저도 공감했고 명심하겠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뭐 처방이라고 하는 건 아직까지 약효가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약을 안 먹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대통령이나 당이나 결국에는. 그 약을 먹이려면 이제 대통령께서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달려있는. 대통령의 얼굴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뭐. 주요 당직자들이 다음 선거에 불출마 선언하거나 험지. 아니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데 그 사람 보고 정치 그만하라는 얘기고 똑같은데 그 사람들이 그 인생을 걸고서 지금 해왔는데 그걸 그만두겠어. 자, 임 위원장 연일 압박하고 있죠. 이른바 희생론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에 대해서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이제 김기현 대표라든지 이른바 친윤의 대표적인 실세원이라고 하는 장제원, 권성동 의원 이런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되는 거 이들 모두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네, 더 나온 건 없는 건데 이제 뭐 김기현 대표의 경우에는 측근한테 이 국회의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큰 영광은 다 잃었다고 이제 말한 것이 알려지면서 이 불출마 결단이 임박했다라는 해석이 나오곤 있습니다. 다만 이제 김 대표는 이 불출마가 오히려 내부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결단 시기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장제원, 권성동 의원의 경우에는 이 거취에 대한 입장은 전혀 내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유한 위원장은요, 오늘 다시 한번 이 거취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 돌아와서 화합해라, 중책을 맡아달라면서 이 재차 손을 내밀었는데요. 인 위원장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뭐 권한은 없지만 돌아와서 화합을 하면은 우리 이준석 대표가 중책을 꼭 그 중책은 아니더라도 중책을 맡아서 우리를 도와야죠. 들어와야죠. 빨리 합쳐야죠. 힘을. 심지어 어제는 충청권 국회의원하고도 통화했는데요. 대한민국 사람 아마 세계에서 제일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 알아요. 갈 길을. 이제 결단을 내려서 가면 돼요. 뭐를 하려면 위험을 안고 결단을 내려서 한번 그 위험하고 한번 마주쳐서 한번 해내야죠. 뭐 희생 없는 뭐 좋은 일 있습니까? 없어요. 이 지금까지 드러난 일들을 겉으로만 본다면 임 위원장은요, 당 주류 세력인 친윤은 압박하고 반면에 비주류 세력인 비윤은 끌어안는 식의 그런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서 친윤 내부에서 좀 불만도 나오고 있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는요, 연일 신당 창당을 거론하면서 다른 곳만 바라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는데요. 현재 신당 창당 가능성은 50%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당을 만들게 되면 시점은 12월 말이라고 예고했던 만큼 앞으로 한 50일 정도 남았으니까 하루에 한 1%씩 가능성은 늘어날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이 전 대표는 대구의 정치가 자존심이 많이 꺾인 것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이 대구 중심의 신당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했고요. 역시 당 주류 세력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은 물론이고 민주당 비명계 또 제3지대 세력과의 연대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의 비명계인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요, 이준석 전 대표 만났다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당 합류 여지까지도 열어놨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 말고서 이제 다른 비명계 연사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나섰습니다.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요, 이준석 전 대표는 혐오 정치를 기반으로 정치를 하는 분이라면서 신당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이 전 대표와 같이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역시 비명계인 김종민 의원은요, 이 전 대표 정치가 새로운 비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평가를 했고요. 이 전 대표와 통화도 한 적이 없다라면서 이 신당 합류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또 김 의원은 자신이 이상민 의원과 통화를 해봤는데 이 의원이 이준석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취지로 얘기한 건 아니었는데 언론에서 그 점이 부각됐다고 하더라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원욱, 김종민 의원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상민 의원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건 아닌데 언론에서 이제 그 점이 부각돼서 좀 취지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준석 신당 합류라고 보는 거는 언론에서 좀 너무 앞서 나간 거고요. 근데 이준석 정치가 새로운 정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새로운 비전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리고 아마 민주당에 있는 이른바 다른 소신파 의원들이 대부분이 같은 생각일 겁니다. 신당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하고 같이 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커 보이지 않는데 이준석 대표 역시 예. 혐오 정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정치를 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원 의원의 발언 전부를 전해드리진 못했는데 이 의원이 저와 방송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혐오 정치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에 국회 인근의 식당에서 안철수 의원하고 설전을 벌인 일 이걸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바로 이 전 대표가 이 식사 중에 고함을 질렀다 이런 내용이 어제 일제히 보도가 된 겁니다.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이게 이제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있는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점심 식사를 같이 했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제 안 의원이 그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떤 부분이었냐면 바로 이 부분. 지난 주말 본인을 만나러 이 부산까지 내려온 이뉴한 위원장을 영어 이름인 린턴으로 부르고 또 영어로 응대한 부분을 문제 삼으면서 이것은 헤이트 스피치다, 즉 혐오 발언이다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또 적어도 이 위원장이 의사인데 닥터 린턴이라고 했어야지 뭐 미스터 린턴이라고 한 것은 뭐 대놓고 무시를 한 것이다. 이 전 대표가 영어를 잘 못하는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하죠. 자, 문제는 안철수 의원이 기자들과 함께 있던 바로 옆방에 이준석 전 대표가 식사를 하고 있었던 건데요. 두 방은 바로 붙어 있는 데다가 이 방음도 잘 안 되는 편이어서 옆방의 대화가 그대로 들리는 그런 구조였다고 합니다. 이 전 대표는 안 의원의 이야기를 듣다가 안철수 씨 조용히 하세요 이러면서 고함을 쳤다고 하고요. 이어서 안철수 씨 식사 좀 합시다. 안철수 씨 조용히 좀 하세요. 이렇게 계속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에 안철수 의원이 내가 못할 말 한 건 없다 이러면서 기자들한테 하던 얘기를 계속했다고 하고요. 그 뒤로 이 전 대표가 더 이상 고함을 치진 않았고 두 사람은 각각 식사를 마치고 직접 마주치지 않고 식당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 자리가 이제 기자들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곧바로 정치권에 알려졌고요. 또 언론의 기사로도 나오게 된 겁니다. 네, 당시 다른 방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까지도 이준석 전 대표의 고함을 들었다고 하거든요. 국회 앞 식당이라는 특성상 이날 소란은 곧바로 국회로 퍼져 나갔다고 하고요. 정치권에서는 이 국회 앞 식당에서는 이 바로 옆방에서 자신에 대한 험담이 들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래도 못 들은 척 참는 게 일종의 이 정치권 관행이었다면서 이번 일로 이준석 전 대표 또 안철수 의원의 갈등, 악감정 그대로 표출된 것 같다는 말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전 대표 측은 사석에서 본인 바로 뒤에서 험담하는 얘기가 들리니까 이걸 제지하기 위해서 고함을 친 거였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철수 의원하고 이준석 전 대표의 갈등은 전 말 그대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오래됐습니다. 특히 최근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등을 거치면서 서로 거친 언사까지 주고받은 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 사이의 극한 갈등의 시작은요. 이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가 한솥밥을 먹던 시절, 즉 이 바른미래당 시절인 지난 2018년 재보궐선거 때 이 전 대표의 이 공천 문제로 두 사람 사이가 틀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기간에 안철수 의원이 유세도 중 욕설을 했다 그런 이제 논란이 벌어지니까 안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가 최초로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논란이 확대됐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어서 안 의원은 내부 총질을 한 이 전 대표를 제명해야 한다면서까지 이 제명 운동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요, 이 안철수 의원을 겨냥해서 아픈 사람은 상대하지 않는다, 안 의원의 지성이 의심된다, 한심하다 등의 이제 거친 말을 쏟아내면서 맞받아쳐 왔습니다. 정치권에서 정말 뭐라 그럴까요? 자주 볼 수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십시오. 두 사람이 바로 옆방에서 밥을 먹고 있다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얘기를 갖다가 듣고서 소리를 칩니다. 특히 정말 세상이 다 아는 안철수 의원의 이름을 직접 거명을 하면서 안철수 씨 조용히 하세요. 식사 좀 합시다. 이렇게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이준석 전 대표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아마 꿀잼이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면서 정치판에서는 그 사람의 어떤 격을 판단할 때요. 어떤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거든요. 두 사람 다 그것도 언론인들 앞에서 이런 일을 벌였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못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도 그랬었어요. 1804년에 결국은 이런 정치적인 구원 때문에 그 유명한 알렉산더 해밀턴이 총 맞아 죽은 네네.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떠올라요. 그러면서 또 처칠 생각도 납니다. 정적에 대해서 점잖은 한마디로 지그시 눌러주는 왜 그런 유머와 위트가 없을까라는 안타까움도 있고요. 근데 아무튼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는 소리를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뒷담화를 계속 했다라는 것이고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안철수 씨 그랬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 전에 부산에서 미스터 린튼하고 이렇게 연상이 되면서 앞으로 본인은 뭐 신당 창당 얘기도 하는데 정치는 그 사람의 실력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이걸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본인 스스로 좀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자, 뒷담화라는 표현이 조금 저희가 방송에 적합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거 뒷담화도 아니고 그냥 앞담화입니다. 기자들 앞에서 그냥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 이 국면에서 그럼 누가 더 손해를 봤을 것인가를 생각하면 저는 이준석 전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 지금 언론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관심사이죠. 이른바 차차기 대선 주자로까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비교적 평가가 어느 정도 굳어진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면 사람이 정치인이 정적에 대해서 유권자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발언으로 다가가는가 이준석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직 부족하다라는 인상을 지우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즉흥적인 상황에서 그렇다면 본인이 더 큰 도량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는데 그 선택은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역량이 아직 갖춰주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유권자로부터는 아직까지도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대단히 재기발랄하고 아이디어도 좋지만 뭔가 큰 정치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도약해야 되는 그 부분이 남아있구나라는 물음표를 여전히 남겨준 하나의 단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유미 변호사님이 이준석 전 대표하고 비슷한 또래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네.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좀 더 객관성이 있다 이렇게 알아듣겠습니다. 네, 자 야당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쪽 뉴스는요. 총선을 앞두고서 또다시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다. 바로 이겁니다. 최근 대형 정책 이슈를 만들어내고 또 제기하는 데에서 잇따라 여당에 좀 밀렸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혹시라도 탄핵이라는 정치적 카드로 이 반전을 꾀하려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의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아무튼 조금 전부터 민주당 의원총회를 열어서 지금 논의 시작했습니다. 네, 조금 전 1시 반부터 의원총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의원총회를 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이 윤석열 정부 장관급 인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논의 중인데요. 먼저 이 이동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에서 줄곧 주장을 해왔죠. 방송 장악 위해서 뭐 위법적 수단을 동원을 했다 이렇게 이제 계속 그 주장을 해왔고 또 이 탄핵 추진은 민주당이 계속 공언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소추안 발의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고 볼 수 있고 주목이 되는 건요. 한동훈 장관까지 탄핵을 추진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의총에서 이제 그 부분을 결정을 한 뒤에 그거에 따라서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렇게 민주당이 또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니까 여당에서는 탄핵에 중독돼서 금단 현상이라도 생긴 거냐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탄핵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민주당은 이 정략적인 이익과 정부 압박용으로 탄핵을 남용해왔다 이런 비판입니다. 자, 돌이켜보면요. 민주당의 강요 또는 검찰에 대한 힘자랑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죠. 앞서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또 안동환 검사 탄핵안을 단독 가결시켰고요. 또 한덕수 국무총리, 또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는 이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었죠. 오늘 오전에 민주당과 어제 국민의힘에서 나온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와 요건이 갖춰지면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안 된다라든지 절대적으로 된다든지 이런 거 자체가 하나의 도구마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은 뭐 여러 가지 필요성이라든지 조건, 요건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거죠. 오늘 의총에서는 되도록이면 결론을 내야 되겠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뿐 아니라 임명된 지 75일째를 맞이하고 임명장에 채 잉크도 마르지 않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에까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신사협정과 정책 경쟁을 내팽개치고 무한 정쟁을 해보자는 얘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탄핵 중독으로 검단 현상이라도 생긴 것인지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주장이 벌써 몇 번째입니까?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오늘 어제 입장을 연이어서 밝혔습니다. 네, 어제 오늘 국회에 출석한 한 장관은요, 이 민주당의 탄핵 논의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할 테면 해보라라면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어제는 민주당이 지난 1년 반 동안 쉬지 않고 자신에 대한 탄핵 이야기를 해왔다면서 말로만 겁박하지 말고 하려면 하라라고 했고요. 오늘은 자신이 무슨 형사재판을 받거나 기소된 바가 있느냐면서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걸 겨냥하기도 했거든요. 민주당의 이 탄핵 추진 움직임에 대한 한 장관의 반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위증교사라도 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한 1년 반 동안 정말 쉬지 않고 저에 대한 탄핵을 얘기해 왔는데요. 매번 말로만 겁박하지 말고 하려면 하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도대체 어떤 사유로 저를 탄핵하겠다는지는 모르실 것 같은데요.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이 도대체 왜 자꾸 저에게 이러는지는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지금 얘기되는 분들이 무슨 형사재판을 받거나 기소된 바가 있습니까? 위증교사라도 했습니까? 도대체 사유가 뭔지 그걸 먼저 설명해야 될 문제입니다. 사유는 나중에 정하고 대상 먼저 정한다? 그거는 그냥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것으로밖에 국민들께서 보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요, 지금 취임한 지 석 달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재임 중에 불법 행위를 저질러야 된다. 이게 이제 전제가 돼야 되는데, 물론 석 달 동안 민주당은 방송 장악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불법 행위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과연 그게 객관성을 얻을 수 있을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거고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이걸 또 주장을 합니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 그다음에 위법하게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래서 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같은 민주당 지도부의 주장에 대해서 지금 당 내부에서조차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가장 큰 고민은요. 특히 이 한동훈 장관 탄핵안의 정치적 이익과 손해가 너무 분명하다는 점인데요. 우선 이제 민주당이 한 장관 탄핵안 처리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득이라고 하면은 이 한 장관의 총선 출마를 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168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잖아요. 때문에 이제 자력만으로도 탄핵 소추안 의결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 그러니까 그 헌재 결정 전까지는 한 장관의 직무가 즉시 정지가 됩니다. 이 기간 동안은 윤 대통령도 한 장관을 해임할 수도 없고 또 한 장관 스스로도 이 사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헌재의 결정이 언제 나느냐, 즉 이 총선 출마 공직자 사퇴 시한인 내년 1월 11일 이전까지 나와야만 이제 출마가 가능한 건데 그러기에는 이제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이 한 장관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리기 전에 한동훈 장관이 자진 사퇴를 할 경우에는 총선 출마가 가능해집니다. 자, 총선을 5개월 앞둔 상황에서 이른바 묻지마 탄핵 논란을 부를 수 있는 이 결정은 민주당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분도 없이 국정 운영에 발목만 잡는다 이런 프레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당내 일각에서도요, 자칫하다간 총선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라디오에 출연한 이원욱 의원은 한 장관을 탄핵하는 거는 오히려 한 장관의 체급을 키워주는 거다 이러면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믿고 계속해서 근육질 자랑을 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믿고 지금 계속해서 근육질 자랑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한동훈 장관이 떳떳하게 맨날 나 탄핵하려면 해봐라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듯이 그 탄핵하고 이러면은 한동훈 장관의 체급을 오히려 민주당이 키워주는 꼴이 되지 않겠나. 이제 싸움 그만하고 서로 그 국민을 바라보고 그 경쟁하는 올바른 정치를 위해서 경쟁하는 국회로 좀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이 한동훈 탄핵안을 기각했을 때의 정치적 후폭풍도 거셀 겁니다. 한 장관은 물론이고 여권 전체가 민주당을 공격할 빌미를 내어주는 그런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탄핵당했다, 헌재가 그 결론을 내린다. 물론 아까 저희 기자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직자 사퇴 시한이 내년 1월 전에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좀 없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내년 총선이 실시되는 4월 전에는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서 만약에 이제 기각이 된다면 지금 방금 저희 김보은 기자 설명하신 대로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한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설명인 겁니다.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가치나 위상을 또 생각을 해보면요. 이미 탄핵이 기각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비해서 정말 몇 배는 될 거다 이렇게 해도, 물론 이 장관이 기분 나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또 객관적으로 봐도 지나치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그만큼 고려할 부분이 많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민주당 오늘 의총에서 어떤 결정 내리는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제 국민의힘에서 이 한 장관의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 또 주목되는 발언이 나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어제 한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한 장관의 비례대표 출마를 언급을 한 건데요. 유 의원은 한 장관의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한 장관이 장관직을 그만둔다면 아마 정치권으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을 했고요. 한 장관의 지역구 출마와 또 비례대표 출마를 묻는 질문에는 당에서 비례대표를 고려할 거라면서 선대 본부장을 언급하게 됐거든요. 유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만두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전혀 정보가 없어서 답을 못 하겠습니다만 그만둔다면 아마 정치권으로 올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면 지역구 출마입니까? 비례입니까? 결국은 그건 당에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요구를 할 것이고요. 당의 간판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비례 주는 게 맞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나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입지를 생각한다면 상대적으로 당의 우세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전체의 지역을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선대본부장의 모습으로 또 갈 수도 있다. 수도권 선대. 사실 유상범 의원의 저 같은 발언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반론적이고 객관적으로 저렇게 말하는 게 교과서적인 답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 핵심 의원으로 꼽히는 유상범 의원이 이제 선대 본부장이라는 그런 직책까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자, 민주당도 총선 준비에 가속도를 내고 있죠. 오늘 아주 눈에 띄는 인사 내용을 또 발표했습니다. 네, 오늘은 민주당이 최고위원회의를 통해서 인재위원회 설치를 의결을 했는데요.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입니다. 박성준 대변인은요, 이 대표가 인재위원장을 맡아서 이 당의 인재 발굴과 영입 등 인적 자원의 정책 수립 그리고 집행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어서 이 과거 인재위원회는 주로 이 외부의 신진 인사, 그러니까 외부의 인사 영입에 주력을 했지만은 이번에는 당 내부, 그러니까 당 내부 인재 및 당무에 참여한 정무 경력이 있는 외부 인사들을 포함해서 발탁을 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면서 그래서 명칭도 인재영입위원회가 아닌 인재위원회로 바꿨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대표의 이야기도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제 민생 상황이 매우 어렵고 이제 경제 회복, 민생 회복이 핵심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미래 과학 기술 또 경제 회생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인재를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부 인사를 중심에 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대표 일주일에 지금 2번씩 재판에 출석하고 있고요. 이게 또 혹시라도 늘어날지도 모릅니다. 지금 아직도 기소가 남아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또 인재 발굴, 또 영입까지 한다. 과연 이게 몸이 하나인데 이런 여력이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제도 재판이 있었죠. 재판 도중에 이게 이석을 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만이라도 먼저 떠나면 안 되겠냐 이제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건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에 이 대표가 이 대장동 백현동 사건 재판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 대표 측이 재판 도중에 대표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먼저 이석해도 되겠냐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도 사실 저희 시간이 금이어서요 이렇게 좀 거들었는데 재판부가 끝내 허락을 하지 않아가지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특히 어제 재판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이 증인으로 나와서 이 대표 측과 좀 이렇게 공방이 있을지 주목이 됐는데요. 하지만 이 대표는 유 전 본부장이 증언을 하는 내내 먼 곳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회피했던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바쁘다면서 이렇게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또 시간이 금이라면서 이석을 요청한 것도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신문 절차가 시작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어제 재판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한 증언도 기사들 언론에서 많이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뭐였냐면
이재명 대표를 지키려고 했던 게 지금 보니까 끔찍하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검찰이 유 전 본부장한테 압수수색 전날 밤 정진상 전 실장한테 다 책임지겠다, 제가 다 묻고 가겠다라고 한 의미가 뭐냐라고 묻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이 검찰의 질문에 유 전 본부장은 사실 그땐 죽을 생각이었다. 당시 제가 제일 보호해야 할 사람은 이 대표 그리고 정 전 실장이었다면서 자신이 죽으면 중간고리가 잘려서 이 대표를 위해 해준 일들 누구도 증언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또 이어서 만약 자신이 죽고 없었다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이 뻔뻔한 증언을 더 심하게 했을 거라면서 이 대표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자체가 끔찍하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유동규 씨는 앞에서도 여러 차례 이 대표와 관련한 인물들에 대해서 이 배신감 이걸 토로했었죠. 네, 자신을 소설 삼국지 속에 이 장비에 빗대가면서 의리를 강조하기도 했고요. 자신이 태도를 바꾼 이유에 대해서도 일종의 배신감을 언급했던 바 있거든요. 유 전 본부장의 지난 발언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진상, 김용도 책임 없고 이재명도 책임 없다 그러면 도대체 책임은 저 혼자가 건지 이 사업이 그냥 저 혼자 이루어진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갖다 덮어 씌우려고 아예 작정을 한 사람들한테 내가 덮어 씌워줄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대로 가는 거죠. 지금은. 어제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통화 내역이 남는 것을 꺼려 했다라고도 주장을 했는데요. 이 진술은요, 지난 21년 9월 정 전 실장이 압수수색을 받던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했던 부분, 즉 정 전 실장의 이 증거인멸 교사 혐의와 관련한 진술이었습니다. 먼저 이 당시 상황에 대한 유 전 본부장의 주장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진상이 내가 그 실경이하고 잠든 사이에 전화를 무지하게 했더라고. 몇 번을 했더라고. 내가 이제 전화를 이제 받았지 어쨌든. 갑자기 바깥에 초인종이 누르는 거야 누가. 8시쯤에. 형 누가 왔는데? 딱 그랬더니 그랬더니 일단 기다려보래. 그래갖고 딱 했는데 초인종을 계속 누르는 거야. 압수수색인 것 같은데 휴대폰 버려라. 그래서 엉겹게래. 그러고 던진 거야. 관련해서 유 전 본부장은 비교적 보안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메신저와 아이폰을 사용한 이유를 묻는 그 검찰의 질문에 대해서 이 대표가 통화 내역이 남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면서 정 전 실장이 아이폰으로 바꾸라고 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휴대전화를 바꾼 이후부터는 보안성이 강한 메신저를 통한 대화가 많았다. 녹음이 안 됐으니까 라면서 나까지 의심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민주당이 지금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결정 여부 이걸 논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조심스럽게 예상하기로는 한동훈 장관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소극적인 그런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반면에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탄핵 결정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서 지금 민주당이 이런 이유를 대고 있죠. 이동관 위원장이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 반면에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민주당이 지금 자신들에게 유리한 지형으로 펼쳐지고 있는 일부 방송 언론사를 계속 가지고 가기 위해서 오히려 이동관 위원장을 적어도 총선 전까지는 묶어두려고 한다. 지금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쪽의 얘기에 공감하시게 당연히 어떤 쪽이 좀 있을 갑니다만 그래도 말씀해 주시죠. 탄핵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어야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MBC 박문진 이사들에 대해서 해임을 사실상 강행한 측면이 있죠. 속속들이 법원에서 적법 절차 위법 등의 이유로 이 해임이 위법했다라는 일단 성적표를 받아들게 된 것입니다. 그게 본안 판결은 아니고요. 예, 본안은 아닙니다. 예, 집행정지 신청이고 그렇다면 이제 본안도 이어질 것이고 1차 성적표를 받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대로 두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또 전국 언론노조 등에서도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어떤 언론 전행에 대한 문제 제기, 탄핵으로까지 이 부분이 구체화돼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의총을 거쳐서 한동훈 장관은 거기에 견주어서는 당장 최근에 있었던 어떤 정치적 이벤트가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구체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으로 보면은 그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지금 탄핵을 못할 거라는 게 다수론이잖아요. 결국은 이 탄핵과 관련한 게임에서 민주당과 한동훈의 게임에서 한동훈 승리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할 테면 하라 그랬는데 못하다 보니까 치킨 게임에서 민주당이 먼저 뛰어내린 것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그 결론은 보니까 저희가 지켜봐야 됩니다. 예, 네. 만약에 안 이동관 한다면 위원장에 대해서 네.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동관 위원장이라도 이제 탄핵을 추구하는 것인데 말씀하셨듯이 3달도 안 된 상황이고 거기다가 뭐 이유를 보면은 방통위에 지금 위원이 2명밖에 없는데 계속해서 과도한 결정을 내렸느니 가짜 뉴스 척결을 한다고 하면서 뭐 언론의 자유를 상당히 위해한 것처럼 하는데 구체적인 사유가 나와가지고 탄핵을 하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초입이기 때문에 과연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에 대해서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탄핵을 계속해서 남발하게 되면은 이거는 민주당의 신뢰도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 그리고 수십억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 연인 전청조 씨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SNS에 입장문 올리셨는데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오늘 전청조 씨와 대질하면 어떤 말씀하실 건가요? 남현희 씨가 경찰 조사를 받은 지 이틀 만에 다시 소환이 됐습니다. 오늘은요, 특히 연인이었던 전청조 씨와의 이 대질 신문, 이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질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남현희 씨가 앞서 요청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단 남현희 씨는요, 오늘 오전 9시 50분쯤 경찰에 출석을 했고요. 지금도 이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6일 경찰에 처음 출석해서 10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은 지 이틀 만인데요. 이 남현희 씨가 전 연인인 전 씨와 이 사기를 공모했다는 혐의로 정식 입건이 된 만큼 경찰은 앞서 이 구속된 전청조 씨와 남현희 씨의 대질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일정은 변동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오늘 이 경찰에 재출석한 남현희 씨는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경찰서로 들어갔습니다. 남현희 씨의 모습 보시겠습니다. SNS에 입장문 올리셨는데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오늘 전청조 씨와 대질하면 어떤 말씀하실 건가요? 전지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오늘 계획대로 두 사람의 대질 조사가 진행이 되면 공범 여부를 둘러싼 경찰 수사에는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 남현희 씨 측이 요청했던 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그런 탐지기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말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요, 남현희 씨는 오늘도 경찰에 나가면서 취재진 질문에는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SNS에는 연이어서 입장문을 쏟아냈습니다. 네, 남현희 씨는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와 사기 공범이라는 의혹에 대해서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SNS에 9개 입장문을 쏟아내면서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펜싱 국가대표 경력들을 언급을 하면서 26년 동안 가슴에 태극마크 달고 또 국위 선양을 위해서 인생을 바쳤는데 뭐가 아쉬워서 사기를 치겠냐라고 결백을 주장했고요. 또 경찰 조사에서 모두 털어놨는데도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면서 내가 죽어야 이 사건이 끝나는 거냐, 이렇게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남현희 씨는 전 씨 주장도 아주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 수익으로 전 씨가 남 씨 가족한테 생활비를 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해명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앞서 이제 전청조 씨가 그 공모 의혹을 제기한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과 통화를 할 때 이 남현희 씨 가족에게 매달 용돈을 지원을 했고 또 남현희 씨 어머니의 차값도 지불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먼저 이 전 씨의 주장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데 진짜 저한테 남은 건 한 푼도 없어요. 막내 동생한테는 매달 500만 원씩 드렸고요. 어머님한테는 뭐 300 드릴 때 있고 500 드릴 때 있고, 그리고 차값은 매달 100 얼마씩 꼬박꼬박 보냈고요. 한꺼번에 남현희 감독님한테 뭐 카드값 이체해 주거나 아니면 뭐 그냥 한꺼번에 5천만 원 뭐 이렇게 보내거나, 그리고 남현희 씨 대출금 갚아줬고요. 대출금은 1억 한 4천 정도 됐었고요. 자, 하지만 남현희 씨는 이런 내용들이 다 과장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남현희 씨는 이 전 씨가 매달 어머니 차값을 내준 게 아니고 렌트비 2번만 내준 거다. 그리고 용돈도 300만 원과 500만 원 보낸 게 전부인데 그마저도 어머니가 이 전청조 씨가 먹을 산삼을 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남현희 씨 동생한테 용돈을 준 것도 아니고
전 씨가 매부한테 이 카페 동업을 제안하면서 생활비를 준다더니 이 카페 오픈을 계속 미뤄서 9개월 동안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동생도 전 씨의 사기 피해자다. 이런 취지로 항변을 했습니다. 좀 민감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 전 씨가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죠. 남현희 씨가 자신의 성별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가슴 절제술을 했는데 이것도 남현희 씨가 권유해서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현희 씨는 그 주장 모두 사실이 아니다.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 앞서 전총조 씨는요, 지난 7월에 가슴 절제 수술을 받았고 이는 여자임을 들킬 걸 우려한 남현희 씨가 먼저 권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하지만 남현희 씨는 이 가슴 절제 수술은 전총조 씨 본인이 아무도 모르게 진행한 거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전 씨가 갈비뼈 수술을 한다더니 자신이 병원에 가는 것도 스트레스 받는다면서 못 오게 했으면서 결국 남 씨는 이 수술 후에야 전 씨의 이 탈의한 모습을 보고 알게 됐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전 씨가 본인한테 유리한 쪽으로 말하는 사악한 인간이다라면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앞서 남현희 씨는요, 이 전총조 씨 인터뷰가 논란이 되기 전에 먼저 이 가슴 수술에 대해 언급한 바도 있는데요. 지난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최근에 갈비뼈 수술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병원을 가주겠다라고 했더니 너가 오면 더 스트레스 받으니까 오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근데 나중에 다녀와서 보니까 이제 가슴 수술을 했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만나는 기간 동안 가슴 절제술은 한 거군요. 네, 그게 최근에 8월 네, 그쯤에 했어요. 또한 이 남현희 씨는요, 전총조 씨가 이 성별을 속인 증거로 1로 시작하는 전 씨의 주민등록증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전 씨는 자신은 여자라고 밝히면서 이 주민등록증은 2로 시작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남 씨가 이 새로운 1로 시작하는 주민증을 공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주민증의 정체를 놓고서는 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혹이 불거지기 전까지도 이 전총조 씨가 재벌 3세 행세를 하면서 남현희 씨를 속여온 것으로 의심되는 그런 정황들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총조 씨는 예전에 이제 한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남현희 씨가 이미 지난 2월 자신이 재벌 3세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당시 전총조 씨가 재벌 3세로 사칭하려서 이제 기자 역할 대행을 고용을 했었는데 남 씨에게 그걸 들키면서 거짓말이 모두 들통이 났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더 팩트를 통해서 공개된 두 사람의 메신저 대화를 보면요. 지난달까지 그러니까 그 지난 10월까지 그 대화를 보면은 전총조 씨가 남현희 씨에게 그 결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돈이 많다, 뭐 기업인들을 부르는 결혼은 싫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한국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 외국 자본을 가져오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이게 재벌 3세인 듯해 보이는 그런 말들을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남현희 씨는 2월에 그 모든 사실을 그러니까 재벌 3세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했다는 전총조 씨의 발언을 부인을 하면서 최근에야 나도 이걸 사칭을 알았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그 피호텔 회장님이 처음 인사드린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또 어느 날은 저한테 우리 집 며느리가 될 자신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저한테 던지셨어요. 며느리로 저를 생각하는 좀 편한 말투로 바뀌셨어요. 뭐예요? 최근에 알았어요. 그 내용을? 네. 그래서 혼자 1인 2역을 하고 있었구나를 알게 됐어요. 자, 이 메신저 공개 내용에는요, 또 이렇게 또 민감하고 민망한 내용도 있습니다. 남현희 씨가 전총조 씨를 만나고 나서 자신이 임신을 이제 2번 했다. 이렇게 믿은 듯한 정황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객관성과는 별개로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네, 이 더팩트가 공개한 메신저에서 지난달 초에 임신한 게 와 닿느냐라는 전총조 말에 이 남현희 씨가 배가 나오는 게 느껴진다. 속이 안 좋고 테스트기도 그렇게 나오니까라고 답을 하기도 했고요. 또 유산을 걱정하기도 하는데요. 앞서 남현희 씨는 올해 4월에도 임신이라고 착각을 해서 산부인과에 방문했을 당시 혈액 검사상 임신이 아니다는 이 진단을 받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남현희 씨 발언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고 싶어는 했어요. 또 전총조 또한 아이를 낳고 싶다. 파라다이스에 뭐 자식을 물려주고 싶다. 또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노산이잖아요. 네. 그래서 건강한 아이를 낳고 싶었는데 그래서 최근에 목도 많이 안 좋고 하는데도 약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이제 여자였던 거니까 그리고 임신이 아니었던 거니까
계속 임신인 줄 알고 약도 못 드신 거예요? 네, 지금 6주 정도 된 것 같아요. 남현희 씨가 11억 정도를 사기당한 사람들로부터 이제 공범으로 고소당했다, 이런 소식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고소한 당사자가 이 남 씨의 펜싱 학원을 다니는 학생의 부모였다고 또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채널A 보도인데요. 앞서 전총조 씨에게 11억 원 그 사기 피해를 당한 전무직 부부가 남현희 씨를 공범으로 고소를 했었는데 바로 이 펜싱 아카데미 수강생의 학부모였다고 합니다. 고소인들은 이 전총조 씨에게 투자 권유를 받던 자리에 남현희 씨가 동석을 했고 또 전 씨에게 건넨 돈을 남현희 씨가 세워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다만 이제 남현희 씨 측은요, 함께 만난 건 맞지만 투자 권유 이야기는 듣지 못했고 또 이 전총조 씨 금고에서 돈을 꺼내서 세워본 적은 있지만 이들 부부의 투자금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채널A에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빈대 노이로제입니다.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빈대 공포, 국내에서도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프랑스 파리를 휩쓴 빈대가 최근 이제 국내 곳곳에 출몰 하면서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특히 온라인상에 이 대중교통, 빈대 이 목격담이 전해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요, 빈대인지 확인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이 해당 사진에는 이 빈대로 추정되는 벌레 한 마리와 피 묻은 휴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글쓴이는요, 본인이 수원에서 무궁화호를 타고 대전역으로 가서 KTX로 갈아탄 뒤에 동대구역으로 갔고 또 동대구역에서 지하철을 탔다, 이렇게 이제 이동 경로까지 설명을 하면서 언제부터 이 벌레가 옷에 붙어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 사진에 올린 그 벌레가 과연 진짜 빈대인지 이거 저희는 솔직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고시원 찜질방에 이어서 대중교통, 고시원 찜질방 그렇다고 치고 이 대중교통은 말 그대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서도 이렇게 목격담이 전해지면서 빈대를 무서워하는 이른바 빈대 포비아로 지금 번지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와 동시에 한 온라인에서는요, 이 검증 안 된 퇴치법, 이게 퍼지고 있는데 이거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는 거다, 지금 이런 지적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잘못된 퇴치법이 플랑크톤의 잔해가 쌓여 만들어진 흙인 이 규조토를 뿌리면 된다, 이런 글이 있었거든요. 규조토 가루는 폐에 상처를 남기는 규폐증이라는 걸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함께 빈대가 빛을 싫어해서 밝은 곳을 피하면 된다라는 글이 좀 퍼지면서 실제로 집 안에 모든 등을 켜두는 시민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 이 빈대 퇴치와는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빈대는 사람이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막고 오기 때문에 이 불을 켜두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방역업체 전문가는 설명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청소기나 고온 스팀기가 살충제보다 더 효과적이다라고 입을 모았는데요. 관련해서 정의석 한국방역협회 경기도지회 교육부 지회장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일단은 살충제는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뭐 내성이라든가 저항성 문제인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보면 약을 엄청나게 막 뿌려놓고 다 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약품 테스트를 하면 애들이 죽지를 않습니다. 차라리 그런 것보다 스팀, 가정용 스팀으로 좀 해주시는 게 그게 좀 많이 도움 되실 거고, 청소기로 빈대든 죽어있는 거든 알집이든 이런 거를 최대한 다 흡입을 하는 겁니다. 약 뿌리는 것보다 청소기를 이용하는 게 방제가 오히려 더 효과가 더 높습니다. 이처럼 일상 속에서 빈대 공포가 확산을 하면서요, 또 일종의 피해를 보는 쪽도 있습니다. 바로 이제 택배입니다. 자, 이거 택배도 받기 찝찝하다, 지금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서울과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이렇게 빈대가 출몰을 하니까 택배를 통해서 빈대가 확산하면 어쩌나 하는 그 소비자들의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는 겁니다. 빈대의 잦은 출몰로 외출 과정에서의 의류 또 소지품에 빈대가 기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커지면서 택배를 집안에 들이는 문제 역시 꺼림칙하게 여기는 소비자들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 확인도 안 된 소문 때문에 애꿎은 피해를 보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소문이 무성한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 물류업체에서 빈대가 발견됐다라는 이제 글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또 빈대가 뭐 물건 그리고 박스 칸막이 사이와 신선센터 그 보냉백에서도 나왔다, 이런 글까지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제 그 각 지자체 보고서는요, 이 해당 물류업체 조사에 나가긴 했지만은 빈대는 결국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이 해당 물류업체 측은 근거 없는 헛소문이라면서 이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서는 고소 등 법적 조치를 통해서 이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빈대 공포가 커지면서 정부도 빈대 현황판까지 만들어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합동대책본부 총괄을 행정안전부에서 총리실로 격상을 하고 10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매주 회의를 열어서 이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요. 이를 토대로 학교와 숙박업소, 대중교통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제에 나섭니다. 또 기존 살충제 내성이 생긴 빈대를 없애기 위해서 이 퇴치제 효능도 높인다고 하거든요. 이 해외에서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그런 퇴치제를 서둘러 도입할 수 있게 다음 주까지 이 긴급 사용 승인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